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병오년인 2026년 첫날부터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며 4,300선마저 뚫어내는 전인미답의 신기원을 이뤘습니다. 특히 메모리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대한 기대감 속에 삼성전자가 13만 전자를 향해 거침없이 질주하는 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나란히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이민우 기자. 네, 이민우입니다. 코스피가 4,300고지마저 처음으로 오르는 기염을 토했군요. 네, 코스피가 작년 마지막 거래일인 지난 화요일보다 2% 넘게 올라 4,309.63에 새해 첫 거래를 마쳤습니다. 평가 기준으로도 4,300선을 뚫으며 지난해 11월 3일 기록한 사상 최고치를 2달 만에 다시 넘어선 겁니다. 코스피는 평소보다 1시간 늦은 오전 10시에 장을 연 뒤 상승 출발해 오후 들어 4,300선을 돌파하며 강세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지난해 수출이 사상 처음 7천억 달러를 돌파했고 12월 수출 역시 시장 전망치를 8% 이상 웃돌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해 투자 심리를 자극했습니다. 투자자별로 개개인과 기관은 소멸됐지만 외국인이 6,300억 원 넘게 사들이며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코스닥 역시 2% 넘게 오른 945.57에 장을 마치면서 천스닥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무엇보다 대장주인 이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새해 첫날부터 질주했죠. 네, 반도체 대장주들이 일제히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삼성전자는 7% 넘게 올라 12만 8,500원에 장을 마감했고요. SK하이닉스 역시 4% 가까이 올라 67만 7천 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난해 12월 반도체 수출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데다 올해도 반도체 산업 호황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주가를 밀어올렸습니다. 1년도 4분기 어닝 서프라이즈에 12%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시장에서는 기관의 포트폴리오 재편과 정책 기대감이 더해져 주가를 끌어올리는 이른바 1월 효과가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SBS 비즈 이민우입니다. 부동산으로 쏠린 자금을 주식시장으로 이동시키는 이 머니무브 작업은 올해도 계속됩니다. 정부는 금융시장 투자를 촉진하고 해외 자금을 유치해서 5,000비 시대를 열겠다는 계산입니다. 이어서 신성우 기자입니다. 지난해 말 증권사 종합투자계좌 IMA가 출시되며 시장으로의 머니무브는 본격화됐습니다. 예금보다 높은 수익률을 앞세워 1호 IMA 상품에 9천억 원에 가까운 개인 투자자 자금이 몰리며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여기에 올해는 펀드까지 대거 출격합니다. 5년간 150조 원 규모로 국민 성장 펀드가 조성됩니다. 올해만 30조 원 이상의 자금이 투입되며 자금은 인공지능, 반도체, 바이오, 로봇 등 첨단 산업 육성에 투입됩니다. 투자를 바탕으로 기업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국민은 자산을 형성하고 그 성과를 함께 나누며 성장이 다시 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의 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기업 성장 집합 투자 기구 BDC는 오는 3월 법 시행과 함께 시장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비상장 벤처 혁신 기업 등에 주로 투자하는 공모펀드로 일반 투자자들도 비상장 기업에 쉽게 투자할 수 있게 됩니다.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시장 체질 개선 작업도 이어집니다. 올해 해야 될 것들 중에서 첫 번째는 조만간에 이제 상법 제3차 상법 개정을 신속히 하는 것입니다. 이사의 충실함을 규범화하고 이 구체화시키는 것, 그리고 스튜어드십을 강화하는 것, 이게 앞으로 계속 올 1년 내내 점검돼야 된다. 한국거래소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발길을 끌기 위해 단계적 거래 시간 연장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SBS 비즈 신성우입니다. 이런 역대급 증시 화랑에 힘입어 기업 공개 시장도 새해 뜨겁게 달아오를 전망입니다. 그동안 몸을 사렸던 조단위 대업급 기업들이 줄줄이 상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윤재 기자입니다. 공모주 시장 흥풍에 조단위 몸값을 기대하는 기업들이 잇따라 증시 입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무신사와 HD 현대로보틱스는 최소 7조 원에서 10조 원까지 신규 상장 기업 가치를 노리고 있습니다. 현재 두 곳 다 준비 초기 단계지만 증시가 뜨거울 것으로 예상되는 올해 안에 상장을 서두를 것이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시장이 좋은 경우에는 공모 가격 자체에 비교 대상군들의 가격이 높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높은 가격을 공모 가격으로 책정할 수가 있는 여건이 조성된단 말이에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는 겁니다.
증권가에서는 이러한 분위기에 힘입어 올해 신규 상장이 사상 최대였던 지난 2021년과 유사한 규모로 이뤄질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IPO 시장의 5년 장기 상승 주기와 코스피 4000 시대,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행된 시장제도 개선 여파가 겹쳤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과거 맺은 재무적 투자자와의 계약 탓에 올해 상장 데드라인을 앞두고 있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세 번째 IPO에 도전하고 있는 K뱅크와 SK에코플랜트는 수조 원의 상장 가치를 기대하고 있는데 두 곳 다 과거 투자를 유치받으면서 올해 7월까지 상장하겠다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거래소가 코스닥 체질 개선을 위해 AI, 바이오, 반도체, 방산 기업들의 IPO를 적극 유도하는 점도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SBS 비즈 인재입니다. 11호 등 정부 규제와 연말 총량 관리 등으로 꽉 막혔던 은행권 가계대출에 새해 들어서 다소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은행권 가계대출 총량 목표치가 해가 바뀌면서 재조정됐고 비대면 대출 신청 창구가 다시 열리고 또 다른 은행으로부터 갈아타기 대출 등도 재개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렇게 걸어 잠궜던 대출 밀장은 어느 정도 풀렸지만 대출 한파는 당분간 더 이어질 전망입니다. 그 이유가 뭔지 정보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새해 첫 영업일, 가계대출 재개 소식에도 대출 상담을 위해 창구를 찾는 손님은 많지 않습니다. 생활안정자금 용도를 포함한 주택담보대출은 오늘부터 다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전세자금 대출 비대면 접수도 이달 중 재개될 예정입니다. KB국민, 신한, 우리은행 등도 주담대 신청과 대출 갈아타기를 재개하면서 지난해 연말 꽉 막혔던 가계대출엔 다소 숨통이 트였습니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오는 13일쯤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은행권의 철저한 관리를 당부할 예정이라 당분간 속도 조절이 불가피합니다. 또 연말 대출 절벽 악순환을 막기 위해 올해는 대출 취급량 월별 관리에 더욱 무게를 둘 방침입니다. 은행권의 새 대출 총량 목표치 증가율도 2% 안팎에 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아파트 거래량 등 부동산 매수세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다만 대출이 필요 없는 자산가들을 중심으로 서울 인기 지역 중심으로 집값 강세는 계속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대출을 받아서 주택을 구입해야 되는 분들 같은 경우라면 아무래도 그 부분은 확실히 제어가 되는 어떤 그런 효력이 좀 있을 것 같긴 한데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렸고 가격을 어떻게 보면은 하방 경직성, 상방은 좀 열려 있고. 은행의 주담대 위험 가중치도 20%로 상향됐고 오는 4월부터는 고액 주담대에 대한 은행 출연금도 높아집니다. 대출 규모가 클수록 은행이 내야 하는 출연료율이 증가하는 구조라 고액 주담대를 취급할 요인이 그만큼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오는 6월 지방선거 이후 부동산 세제 개편을 비롯해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 등은 변수로 꼽힙니다. SBS 비제 정보윤입니다. 새해 벽두부터 각종 식품 가격이 또 줄줄이 오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서민 생선인 이 고갈비, 고등어 가격마저 천정부지로 뛰면서 한 마리에 10,000원을 넘겼습니다. 새해에도 물가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한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기팩을 집었다가 가격을 보고선 내려놓기를 반복합니다. 여러 가지로 다 올랐죠. 계란도 오르고, 쌀도 오르고, 고기 육류 종류도 오르고, 생선 종류도 오르고. 기존의 가격을 이렇게 가서 사갖고 집에 오면은 예전에 한 팩을 샀으면 지금 2팩을 사야 먹을 수 있는 8시 이후에는 또 할인 코너로 가게 되고. 국민 생선으로 불리는 고등어는 한 손 기준 8,000원에 육박합니다. 쌀과 빵, 김, 돼지고기 등 식탁에 자주 올라오는 먹거리도 가격 상승폭이 컸습니다. 지난해 전반적인 소비자 물가 지표는 2.1% 오른 데 반해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생활 물가 지수는 2.4% 상승했습니다. 특히 외식 물가 상승세가 거세 김밥과 떡볶이는 4%, 자장면은 5% 뛰었습니다. 환율이 실제로 물가에 반영되려면 또 시차도 좀 있거든요. 앞으로 몇 달 물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죠. 가성비 커피부터 호텔 뷔페까지 전방위적인 먹거리 인상은 새해에도 지속될 전망입니다. SBS 비즈 김한나입니다. 가격 급등의 비상인 건 밥상 물가뿐만이 아닙니다.
신학기 특히 수요가 많은 노트북과 휴대폰까지 줄줄이 가격 인상이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메모리가 급등 속에 전자제품 가격 인상 압박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안지혜 기자입니다. 연초부터 들려오는 전자기기 가격 인상 소식에 소비자들은 지갑부터 걱정입니다. 아기가 있는 상황에서는 IT 기계를 이제 바꾸면은 좋긴 한데 그렇게까지 필요할지에 대한 이제 고민이 드는 거죠. 근데 다만 이제 트렌드를 못 따라갈 수 있다는 안타까움이 좀 크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래도 핸드폰을 자주 바꾸기가 이제 꺼려지죠. 되도록이면 원래 쓰던 거 쓰려고. 네. 배경에는 반도체 시장 변화가 있습니다. AI 열풍 속 주요 반도체 기업들이 범용 D램 대신 HBM과 같은 고성능 AI 반도체 생산을 대폭 늘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영향으로 범용 D램인 DDR5 16GB의 평균 가격은 지난해 10달 사이 5배 넘게 뛰었습니다. 이 같은 D램 반도체 품귀가 노트북이나 스마트폰 등 IT 기기 가격까지 밀어올리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가성비로 유명한 글로벌 PC 업체 에이수스는 오는 5일부터 일부 제품에 대해서 가격을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델과 에이서, HP 등 주요 PC 업체들도 이미 가격을 올렸거나 인상을 예고했습니다. 스마트폰도 예외는 아닙니다. 샤오미도 지난달 출시한 플래그십 스마트폰 17 울트라의 가격을 전작과 비교해 10% 인상했습니다. 당장 다음 달 스마트폰 신제품 공개를 앞둔 삼성전자도 비상입니다. 일부에선 가격 동결 얘기가 나오지만 부품가 상승과 환율 상승을 고려하면 가격 인상이 불가피할 거란 전망도 만만치 않습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라는 간만의 호재가 소비자에게는 기기값 인상이란 역설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SBS 비즈 안지혜입니다. 치솟는 환율과 여전히 불안정한 집값 그리고 고물가까지 정부가 지난해 대책을 쏟아냈지만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시장의 불안감이 여전합니다. 여기에다가 올해 성장률 전망치도 높아지면서 한국은행이 당장 기준금리 인하 카드를 꺼내들기는 어렵다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계속해서 신다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새해 첫 거래일 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1,441원 80전으로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외환당국이 연초부터 환율 상승에 대한 기대 관리 필요성을 강조하자 개입 경계 속의 환율은 제한적인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1,400원이 넘는 고환율은 석유류 등 수입 물가에 악영향을 끼쳐 결국 우리 경제 부담을 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창효 한국은행 총재가 환율 상승이 물가 상승 압력을 높이고 내수기업 등에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해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진단한 배경입니다. 여기에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높아진 점도 금리 유지 명분을 쌓고 있습니다. 한은은 지난 11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6%에서 1.8%로 상향했고 글로벌 IB들도 2%대로 높여 잡았습니다. 이 때문에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내에서도 물가 상승과 경기 회복 흐름으로 통화정책 측면에서 경기 대응 시급성은 낮아졌다며 금리 유지를 지지하는 의견이 나옵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현재 연 2.5%인 기준금리가 장기화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기업 대출은 부실률이 연체율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거든요. 가상금리가 높아가지고 대출금리가 상당히 올라가고 있고요. 가계대출의 연체율이 높아지면서 금융부실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금리는 올리지도 못하고 내리지도 못하니까 상당기간 동결될 가능성이 있다. 오는 15일 새해 첫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한은 금통위의 셈법도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SBS 비즈 신다입니다. 자영업자들은 고물가와 고금리라는 이중고에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소비 위축으로 가뜩이나 손님들의 씀씀이가 줄어서 매출은 쪼그라드는데 예약해놓고 나타나지 않는 예약부도 이른바 노쇼 피해까지 이 자영업자들을 두 번 울리고 있습니다. 서주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목 좋은 번화가 식당들도 송년회, 신년회 등 연말연시 대목이 실종됐습니다. 단체 예약이 들어와도 노쇼하진 않을까 걱정이 앞섭니다. 그 타임이 바쁘니까 그 안에 인원으로만 안 돼서 약간 파트타임식으로라도 이제 사람을 인원을 뽑는데 그렇게 해서 해버리면 인건비도 나가야 되지.
그다음에 저희 그 자리도 못 받아야 되지. 그러니까 그렇게 돼버리면 그날 하루 매출 번 거는 아예 날아가 버리는 거니까. 노쇼를 경험한 소상공인이 65%에 달한 가운데 노쇼 1회당 식재료와 인건비 등 평균 손실액은 44만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노쇼 위약금을 20에서 40%까지 청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했지만 강제성이 없다 보니 이를 받아내려면 결국 민사소송으로 가야 하는 실정입니다. 혹시 모를 법적 대응을 감안해 예약 관련 연락 내역과 매장의 상황이 담긴 CCTV 등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둬야 합니다. 억울한 마음에 고객의 개인정보를 SNS 등에 게시하는 등 유포하는 경우에는 그 특정 정도에 따라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든지 명예훼손죄, 모욕죄로 고소당하는 경우도 있어서 특별한 주의를 필요로 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부터 노쇼 피해에 대한 무료 법률 상담을 지원하기로 한 가운데 악의적인 리뷰 공격 등 새로운 자영업자 피해 유형에 대한 보호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SBS 비즈 서주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 주 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국빈 방문인 만큼 한중 두 나라가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라는 사실을 대내외에 각인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핵심 키워드는 민생 문제 해결과 한중 관계 복원이라 한한령 해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김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4일 방중길에 오르는 이재명 대통령은 다음 날인 5일 시진핑 국가주석을 만납니다. 한반도 비핵화 등 평화 문제와 더불어 논의될 것으로 언급된 핵심 주제는 민생입니다. 수평적 호혜적 협력을 추진함으로써 양국 국민들이 전면적 관계 복원을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공급망, 투자, 디지털 경제, 벤처 스타트업, 환경, 기후변화, 인적 교류, 관광, 초국가 범죄 대응 등 분야에서 각자가 가진 비교 우위를 살리고 구체적으로는 최근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중국발 해킹이나 기술 유출, 온라인 사기 범죄 등에 대해서도 공동 피해 문제 등 각종 사안을 아우르는 협력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한한령 완화와 서해 잠정 조치 수역의 구조물 등 민감 현안 논의 진전도 주요 관전 포인트입니다. 한중 관계 전면 복원에 걸맞게 서해를 평화와 공영의 바다로 만들어 나가고 문화 콘텐츠 교류도 점진적 단계적으로 복원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된 중국 현지 K-팝 콘서트 개최는 힘들 것으로 청와대는 관측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5일 한중 비즈니스 포럼에서 중국 경제계 인사들과 교류하고 다음 날에는 중국의 국회의장격인 자오러지 전인대 상무위원장, 중국 경제사령탑 리창 총리를 각각 만납니다. 우리 재계에서는 삼성과 SK, 현대차, LG 등 4대 그룹과 크래프톤과 SM엔터테인먼트 등 K 콘텐츠 기업까지 200여 명 사절단이 동행합니다. AI 전환에 따른 제조 혁신 모델과 원자재 공급망, 서비스 콘텐츠 분야 협력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위 실장은 허위 조작 정보 근절을 핵심으로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관련해 한미 간의 의견들이 오고 갔고 계속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미 국무부는 우리 정부가 미국 기반 온라인 플랫폼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표현의 자유를 약화시키는 법 개정안을 승인한 것을 우려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SBS 비즈 김한진입니다. 기획재정부가 오늘부터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돼서 공식 출범했습니다. 하지만 출발 전부터 각종 논란에 휩싸이며 추진 동력을 잃고 제한된 역할만 수행하는 험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부처 간 의견 조율에 대한 의구심도 큽니다. 김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획재정부가 18년 만에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각각 새 출발했습니다. 경제정책을 세우는 일은 재경부가, 예산 편성은 기획처가 맡습니다. 슈퍼부처로 불렸던 기재부의 막강한 권한을 분산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하지만 재경부는 금융위원회의 정책 기능을 통합 흡수하려던 계획이 보류되면서 세제 수단만 진 채 경제 사령탑 역할을 수행하게 됐습니다. 기획처는 초대 수장을 맞이하는 일부터 가시밭길을 걷고 있습니다. 헌법과 민주주의 앞에서 용기 있게 행동하지 못한 책임은 오롯이 저에게 있습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과 결과로 이 사과의 무게를 증명하겠습니다.
사과에도 불구하고 과거 갑질 논란이 확산되면서 정치권에선 자진 사퇴의 목소리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경제정책과 예산 기능이 분리되면 거시경제 조정 역할이 약화되고 재경부와 예산처 간 조율이 어려워서 정책 추진력이 좀 떨어질 우려가 있거든요. 이런 우려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금융위원장까지 3자 협의체를 통한 유기적인 협력 구상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기획처장 간의 공백 장기화 우려 속에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가 안정과 재정 구조 조정 등 경제정책 과제가 산적한 가운데 연초부터 부처 개편을 향한 시선은 기대보다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SBS 비즈 김성훈입니다. 고려아연이 미국 재련소와 관련된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급격한 환율 하락이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경영권 다툼을 하고 있는 영풍과 MBK 쪽에서 절차상 위법성 논란을 제기했는데 금융당국에서는 위법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지웅배 기자. 네, 지웅배입니다. 이 관련 논란을 두고 금융감독원의 유권 해석이 필요한 거 아니냐는 얘기도 나왔었는데 금융당국의 입장 취재가 됐나요? 네, 금감원 관계자에 따르면 고려아연 신주 발행권은 검토 중이라면서도 원칙적으로 의결일 기준이 맞다고 밝혔습니다. 유권 해석의 형식으로 입장을 분명히 밝힌 건 아니지만 논란이 되고 있는 쟁점에 대해 현재까지는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앞서 고려아연은 조달할 돈을 달러 기준으로 정하고 법에서 정한 가격 범위 내에서 새로 발행된 주식 가격과 그 주식 수를 정했는데요. 회사와 경영권 분쟁을 이어가고 있는 MBK 측에선 납입 비리대 환율이 떨어졌고 주식이 법에서 정한 것 이상으로 싸게 팔렸다는 데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결국 의결일 기준이냐 납입일 기준이냐의 싸움이었는데 유권에서 권한을 쥔 금감원에선 의결일이 맞다는 의사를 내비친 셈입니다. 앞선 논란들 모두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의 연장선상에서 볼 수 있는데 또 다른 쟁점도 있죠. 네, 신주 발행 등기 완료 여부도 변수입니다. 고려아연 최은범 회장 입장에선 신주 발행을 통한 10% 넘는 우호 지분이 3월 주총에서 의결권을 갖느냐가 핵심인데요. 주총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이사 구성을 짜기 위함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논란 때문에 아직 법원에서 신주 발행 등기 절차를 완료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원이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보고 등기를 완료할 경우 최은범 회장 우호 지분이 득세할 가능성이 생기고요. 반대로 고려아연이 법원에서 보완 요청 등을 받을 경우 영풍 MBK 측이 우위를 점할 것으로 보입니다. SBS 비즈 지웅배입니다. KT가 무단 소액 결제와 해킹 사태 보상으로 계약 해지 위약금을 면제하기로 하자 가입자 이탈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앞선 SK텔레콤 때와 마찬가지로 이탈 수요를 잡기 위한 통신사 간 물밑 경쟁도 치열한데요. 고가의 휴대폰을 대폭 할인해주거나 현금을 지급하는 등 고객 유치를 위한 공격적인 마케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엄하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 휴대전화 대리점이 KT 가입자에게 보낸 광고 문자입니다. 위약금 면제 기간에 번호 이동을 하면 20만 원의 현금을 챙겨준다고 광고합니다. 또 다른 대리점은 위약금 면제 마지막 날인 13일까지 최신 고가 휴대폰을 할인해준다고 강조합니다. 칠터미까지요. 플립 같은 경우는 프리미엄이라고 해서 무제한 요금인데 6개월 사용 조건으로 기기가 100만 원 할인 들어갑니다. 기본에 60만 원 할인이요. KT 이탈 수요를 잡기 위해 통신사 간 경쟁에 불이 붙은 건데 단통법 폐지로 보조금 상한이 사라진 만큼 공격적인 마케팅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지난해 해킹 사태로 70만 명 이상의 고객을 잃은 SK텔레콤은 재가입 고객에게 기존 가입 연수와 멤버십 등급을 복원해주고 있습니다. 현금 지급이나 고가폰 할인 등의 판촉을 굉장히 강조하는 경우가 많은데 고가 요금제를 그 대가로 요구하는 것은 아닌지 부가 서비스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따져보셔야 결과적으로 손해보지 않는 그러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KT 위약금 면제 첫날인 지난달 31일 하루에만 10,000명이 이탈했고 이 중 6,000명 가까이가 SK텔레콤으로 이동했습니다. SBS 비즈 엄하은입니다. 오랜 기간 LG그룹 내 4대 공익재단이었던 구연경 대표의 LG복지재단이 그룹 재단 운영에서 완전히 분리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경기도 성남에 독립해서 터를 잡고 자체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 등 재단 규모를 키우려는 모습입니다.
게다가 이런 움직임이 구광모 LG그룹 회장과의 소송전 와중에 벌어지는 일이라 더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박규준 기자, 일단 구현경 LG복지재단 대표가 사무소를 옮기기로 했죠? 그렇습니다. LG복지재단은 지난달 4일 이 구 대표이사의 한남동 접견실에서 이사회를 열고 이 주 사무소를 현 경기 평택에서 성남시로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15일 이 성남시로의 사무소 이전이 완료가 되는데요. 재단 측은 현재 성남에 짓고 있는 청년 자립지원센터를 보다 면밀하게 관리 감독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센터 건립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이 사업 수행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성남으로의 이전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현재 LG그룹에는 LG복지재단 또 연합문화재단 등 4개의 공익재단이 있고 서울 마포 사옥에 함께 모여서 공동 운영 관리가 됐었는데요. 하지만 2024년에 LG복지재단만 근무지를 평택으로 옮긴 데 이어서 이번에는 성남으로 이전한 겁니다. 다만 이번 이전은 단순한 장소 변경 이상의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지난달 4일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재단은 성남시는 추후 재단 규모 확대 시 우수한 전문 인력 수급이 용이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성남의 터를 잡고 재단을 독자적으로 키우겠다는 의지가 읽히는 대목입니다. 지금 구현경 대표는 LG그룹과도 사이가 좋지 않죠. 구광모 회장과 소송전을 벌이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구현경 대표는 구광모 LG그룹 회장과 이 선대 회장의 유산 관련 상속 소송 중이기 때문에 이미 틀어질 대로 틀어진 관계입니다. 앞서 구 대표는 2023년 2월에 이 모친인 김영식 여사와 여동생 구현수 씨와 함께 이 구 회장을 상대로 고 부군무 선대 회장의 상속 재산을 다시 분할하자는 취지의 소송을 걸었습니다. 1심 판결 선고는 다음 달 12일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SBS 비즈 박규준입니다.